자, 이번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사회문화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게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 네. 질문지법의 특징들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자료 수집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양적 자료 수집. 네. 양적 자료 수집을 한다라는 건 아무나 저희가 양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양적 연구. 질문지법은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네. 자,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두죠. 네.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이제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이렇게 제시해서 스스로 기입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기억하실 때 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같은 형식의 내용과 질문지를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구조화, 그리고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래서 이 말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같은 형식의 내용, 네, 같은 형식과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이 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질문지법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서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모집단, 그리고 표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자, 주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표본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봤을 때 모집단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 네. 전체 조사 대상을 저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 조사 대상을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전수조사라고 해서 모두를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전체를 조사하기 힘들 때는 뭐 하느냐? 바로 이 표본을 뽑아요. 그럼 표본은 누구 중에서? 네, 모집단 중에서 실제 조사를 위해서 실제 조사를 위해 선택된 집단입니다. 선택된 집단. 보통 표본을 조사할 때는 저희가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청소년, 예를 들면 전체 조사 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전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조사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표본을 뽑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만 뽑는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을 조사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모집단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요. 그럼 이 고등학생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제는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봤을 때 표본이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이 대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표본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잡았는데 내가 고등학생만 표본으로 뽑았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에 고등학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 이 표본은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자, 저희가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자,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뭐가 된다? 낮을 경우
조사 결과 일반화가 곤란해요. 그래서 조사 결과 일반화가 곤란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일반화 곤란.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요거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즉 질문지법을 쓰게 되면 일단 좋은 점이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죠. 거기다가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니까 뭐도 되죠? 시간 비용도 효율적이에요. 시간 비용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명확해요. 왜 그렇느냐? 저희 그 설문조사 하게 되면 질문이 있고 밑에 선택지 1, 2, 3, 4, 5 해가지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리스트에. 그러니까 그 선택지 하나하나, 응답 선택지 하나하나가 분석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에 선택한 사람이 얼만큼 되고 3번에 선택한 사람이 얼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분석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도 명확하지만 데이터가 이제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확성, 객관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질문지법을 하면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그 종이로 된 설문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서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맹자에게는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문자 언어를 활용할 경우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활용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문맹자에게는 곤란하죠. 네, 문맹자에게 활용하기가 곤란해요. 활용 곤란. 그리고 왜 이제 막 설문조사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좀 성의 있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무성의한 대답도 있을 수 있고요. 무성의한 응답, 그 다음에 또는 좀 악의적인, 좀 악의적인 응답이나 또는 그냥 이렇게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죠. 또는 응답률이 낮아요. 응답률이 낮거나 또는 회수율이 낮을 수도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질문지법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제 실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법. 네, 사실 실험법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죠. 사회문화 현상에서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험법도 주로 양적 자료 수집에 많이 쓴다는 거. 네, 양적 자료 수집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연구에 쓴다? 양적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실험법에서 특징은 가장 엄격한 통제. 네, 당연히 실험을 하려면 통제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험법은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이나 그리고 정밀해요. 정밀성 그리고 객관성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요. 네,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을 잘하기 좋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문화에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죠. 자, 실험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엄격한 통제. 네. 그리고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 아유, 글씨가 자꾸 날아가네요. 네. 특히 실험법은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네, 죄송합니다. 실험법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이 용어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실험법을 하려면 일단 실험법에서 꼭 필요한 게, 자, 잘 보세요. 먼저 집단을 두 개를 나누어야 항상, 네.
실험법을 쓸 때는 먼저 실험이 아니고 실험 집단이 있고요. 실험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두 집단을 나누어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단을 항상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거. 네, 두 집단을 나눕니다. 집단. 실험 집단은 예를 들어 독립변을 처치하는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용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이제 이 두 집단에다가 먼저 사전 검사를 해요. 둘 다 사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 검사는 주로 반드시 둘 다 종속변인을 검사를 합니다.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 집단에다가는 독립변인을 처치해요. 독립변인을 처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해요. 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둘 다 사후 검사를 해요. 이 사후 검사도 역시 뭐를 한다? 종속변인을 사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를 알아보는 거냐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걸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 간에 이 두 집단이 있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집단 간에 이 독립변인을 처치했을 때 그리고 처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쉽게 말하면 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원칙적으로 실험법은 집단 두 개가 있어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 집단은 무슨 변인을 처치한다? 바로 실험 집단에다가만 독립변인을 처치합니다. 실험 집단만. 그리고 통제 집단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검사를 해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실험 집단의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를 사전 검사, 처치한 다음을 사후 검사, 두 검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이런 검사란 얘기가 나오면 실험법이거든요. 이 검사를 실시해서 두 집단의 종속변인의 변화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독립변인 처치 여부 외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특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집단은 상당히 동일한 집단일수록 특성이 동일할수록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실험법에 들어가는 용어들이에요. 먼저 뭐가 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기본적으로 집단 두 개로 나누어요. 실험 집단에다가는 반드시 뭐를 처치해요?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걸 실험 집단.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걸 통제 집단. 독립변인 처치하기 전에 두 집단을 먼저 뭐하죠? 사전 검사. 두 집단의 종속변인을 미리 검사를 해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고 나서 독립변인 처치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종속변인이 영향을 받는지 사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자 용어들 기억해 주세요. 실험법에서는 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방금 한 두 가지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은 특히 양적 자료 많이 써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질문지법은 주로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뭐라 그랬죠? 요거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왜요? 같은 형식과 같은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조와 표준화. 그 다음에 모집단하고 표본이 있어요. 이거 모집단, 표본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저희 선택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모집단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뭐죠? 사회 그 조사에서 내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조사 대상. 표본은 모집단 중에서 실제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집단. 네, 반드시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 특히 요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 좋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질문지법이에요. 특히 다수. 아주 많은 사람,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다? 질문지법. 그래서 시간 비용이 효율적이고요. 분석 기준 명확합니다. 왜냐면 질문에 그 응답 선택지가 1, 2, 3, 4, 5,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정확성, 객관성이 높고요. 특히 문자 언어를 활용할 경우 문맹자에게 활용이 곤란해요. 자, 포인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문자 언어. 그때 문맹자에게는 활용하기 곤란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통제 방식이다라는 거.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성 높아요. 그리고 뭐를 발견하기 좋다?
네, 법칙 발견에 유리해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험법에서 쓰는 용어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자, 실험 집단은 뭐를 하죠?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 통제 집단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모두 독립변인 처치하기 전에 뭘 하죠?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인 처치 이후에는 사후 검사를 합니다. 반드시 뭐에 대해서요? 종속변인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거. 이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그 다음에 볼 거는 네, 면접법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면접법. 네, 자, 면접법인데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대면 조사죠. 대면에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에게 대면해서 질문을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면접법은 질적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질적 자료 수집에 많이 이용해요. 자, 질적 자료 수집에 이용하니까 저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질적 연구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주로 질적 연구. 네. 그리고 이거는 면접법은 직접 내가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기본적으로 라인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접을 들어갈 때도 내가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하긴 해요. 하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을 그때 유연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질문을 딱 정해갔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질문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르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면접법은 뭐냐? 정해진 게 없죠. 아까 우리 설문조사는 같은 형식과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에 그 자료를 수집한다면 면접법은 가장 비구조화, 비표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비구조화 또는 비표준화. 이 말은 표준화,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즉, 그때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의 내용이나 또는 형식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때 다르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다른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연하게 그때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죠? 비구조화, 비표준화.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질문은 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하죠. 그래서 주로 뭐죠? 소수 대상으로. 네, 소수를 대상으로 주로 이거 수행을 많이 합니다. 막 1000명, 2000명씩 면접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 뭐를 형성해야 되냐? 바로 이 라뽀를 형성해야 돼요. 라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라뽀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라뽀 또는 라포르 영어인데요. 이게 그 심리학과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신뢰관계를 말해요. 신뢰관계. 네, 신뢰관계. 이런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될 경우 면접이 될 때도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연구자를 믿으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뭔가 믿음이 간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얘기까지 술술 풀어놓겠죠. 그래서 이런 라포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더 많은 그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더 정확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면접은 그 상당히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층적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씁니다. 심층적 자료 수집 이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라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죠? 대화를 이용하는 거죠. 대화. 그죠? 대화를 이용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문맹자한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죠? 이것도 역시 네, 언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음성 언어. 네, 그겁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럼 이 말은 비효율적이죠? 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자의 어떤 연구자의 주관이나 또는 이런 가치가,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볼 거, 그 다음은 참여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직접 내가 참여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치? 어떤 그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할 때 많이 쓰느냐, 질적 연구를, 질적 자료 수집에 많이 써요. 질적 자료 수집. 그래서 역시 똑같이 무슨 연구에 쓴다고요? 질적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여관찰법은 아까 우리 면접법보다 더 가장 전형적인, 정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그리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냐? 이거는 조작을 가하지 않아요. 조작을 하지 않아요. 조작이 없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 네. 그리고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현지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겠죠? 시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요. 네. 하지만 자료가 아주 생생한 현장 자료.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실제성 확보. 있는 그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생생한 현장 자료를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생한 현장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고요. 그리고 역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세계, 조사 대상자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일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요. 심층적으로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다 보는 거니까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자들. 네.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민족이거나 또는 문맹자, 네, 이런 사람들 등, 네, 의사소통이 곤란할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적용이 가능해요.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참여관찰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여관찰법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로 그 문화인류학자들이 원주민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이제 보고 싶을 때, 또는 원주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고 싶을 때는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직접 관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때는 대처가 힘들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거. 네.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내가 보면서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 즉, 이 관찰하는 관찰자, 연구자 또는 이제 내가 관찰한 입장에서 관찰자의 어떤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통계 처리는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 관찰을 하는데 내가 이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내가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가 나를 인식해서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왜곡된 자료가 수집된다는 거. 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죠. 네, 자 그러면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자,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은 둘 다 질적 연구에서 많이 씁니다. 자, 면접법 같은 경우 주로 뭐를 사용한다? 대화를 하죠. 대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언어.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언어는요. 자, 면접법도 언어를 써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질문지법도 언어를 사용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 면접법은 주로 음성 언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둘 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 요거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뭐를 형성해야 되죠? 신뢰관계의 라포를 형성하게 되면 네, 좀 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좋다. 그리고 시간 비용 많이 드는 건 있지만 요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 정도 면접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참여관찰법은 일상생활색에 참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층적 이해가 돼요. 자,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가장 뭐죠? 전형적인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거. 그 말은 면접법보다 더 비구조와 비표준화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료의 뭐죠? 실제성. 특히 생생한 현장 자료를 확보하기에 좋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거. 네. 그리고 역시 연구자의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네. 요게 참여관찰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봐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자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수집이에요. 2차 자료를 주로 수집용이에요. 저희가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참고 1차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차이점 뭐냐면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 네, 직접 내가 수집한 자료는 전부 다 1차 자료예요. 그런데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자료를 제가 2차 자료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문헌연구법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몇 차라고요? 2차 자료 수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2차 자료.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양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통점이니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헌은 종류가 많아요. 뭐 신문기사, 인터넷,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 등등등등 모든 통계자료까지도 다 문헌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예를 들어서 문헌연구법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이런 말 나와요. 통계자료를 활용했단 말 나오죠? 그럼 문헌연구법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기존에 있는 그림뿐만 아니고 통계자료 요거 나왔다. 그러면 어떤 통계자료 활용했다. 그러면 문헌연구법 썼다고 추론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쓰는 거니까 시간이나 비용은 상당히 좋겠죠. 이미 누가 해놓은 거 보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이 없죠. 그죠?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네, 제약도 없어요. 자유로워요. 왜냐면 옛날에 해놓은 자료, 몇십 년 전, 20, 30년 전 자료까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특히 많이 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문헌연구법 할 때 뭐를 쓰냐면요. 기존 연구 동향. 네, 우리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거나요. 또는 어떤 성과 파악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런 거 할 때 이제 참고 자료 수집용으로 많이 써요. 참고 자료 수집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특히 요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연구 동향. 이거 언제 하냐면요. 저희가 이거 연구 동향은 주로 그때 많이 하죠.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주로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문헌의 어떤 정확성, 신뢰도 이런 것들
네. 문헌의 정확성이나 예를 들어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잘해야 돼. 이런 확보가 곤란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논문을 봤는데 그 논문이 표절시비에 얽혀 있는 논문을 가지고 제가 자료 수집을 했다. 그러면 제 자료도, 그러니까 저의 연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헌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고요. 또 해석할 때, 당연히 해석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문헌 해석 시 주관적 가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문헌연구법은 기억하실 거 2차 자료, 양적, 질적 모두 쓴다. 기존 연구 동향에서 많이 쓴다. 라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거고요. 특히 이거 통계 자료라고 딱 나오잖아요, 문제. 그러면 문헌연구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